오늘은 신차 장기 렌터카 세일즈 기본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진행했던 자료인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일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처럼 민감한 주제나 내용들은 언급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셔서 디테일한 얘기들, 민감한 얘기들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렌터카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 규모는 보시는 대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보시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 평균 한 28,000대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2013년부터는 갑자기 200% 이상 성장을 했죠. 56,000대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6만 대, 78,000대, 77,000대, 79,000대, 그리고 2018년도에 정점을 찍어 10만 대 이상,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거의 4배 수준의 렌터카 등록 대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9만 대, 7만 대, 6만 대로 꾸준하게 한 6만 대에서 7만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2012년에서 2013년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개인 장기 렌트라는 시장이 형성된 시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법인들만 이용을 하던 법인 장기 렌트 시장이었는데요. 이때 2012년 무렵에 SK 렌터카에서 홈쇼핑을 런칭을 하면서 개인을 상대로 한 장기 렌트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이때 상당한 큰 반영이 일어나면서 기본 법인 시장 플러스 개인 장기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렌터카가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법인 장기 시장은 연간 2만에서 2만 8천 대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 되는 이 대수들이 자가용 개념으로 구매하는 개인 장기 렌트 시장이 이렇게 더 커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들긴 하지만 간간히 오타가 좀 있습니다. 보시다가 오타가 있는 부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수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렌터카 상품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렌트 상품에는 단기 렌트와 장기 렌트 상품으로 나눠집니다. 단기 렌트라고 하면 일 단위, 월 단위로 임대 계약이 체결되는 렌트 상품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일주일 대여를 하거나 한 달씩 이렇게 빌리는 걸 단기 렌트라고 하고요. 2달 이상 쓰면 월장기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월장기도 단기 렌트 상품에 들어가고요. 월장기를 1년 이상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장기 렌트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 상품은 연간 단위 이상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렌트 상품. 그러니까 장기 렌트 상품에는 신차 장기 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신차를 구매하는 방식이고요. 할부 구매와 유사하게 3년에서 5년 연간 단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고 장기 렌트라고도 있는데요. 이거는 신차 장기 렌트로 출고된 차량 중에서도 중도에 계약이 해지돼서 반납이 되는 차량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량 중에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렌트사에서 재대여해서 장기 계약을 하는 게 일반 장기 렌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고 장기 렌트는 극소수의 아주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렌트라고 한다면 신차 장기 렌트, 그러니까 신차를 구매하는 방식의 장기 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차 장기 렌트라고 하면 할부 리스 구매와 함께 신차를 구매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단기 렌트와는 완전 다른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렌터카 차량 등록 현황인데요. 일반 자가 등록 비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산차와 수입차의 비율은 대략 수입차가 5%가 조금 안 되는데요. 점차 늘어나고 이 국산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유종의 변화를 보시면 그러면 LPG가 가장 많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LPG의 비중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지하는
92%의 대다수는 단기 렌트 시장의 차량들이고요. 지금 렌터카 시장에서 거의 주도하는 신차 장기 렌터카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휘발유와 경유,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기차 비중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렌터카 등록 유종별 상위 차량도 보시면 대중적인 차량들이 렌트로도 많이 등록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산 렌터카 상위도 보시면 카니발 그랜저, G80 아반떼, 레이 순으로 여긴 차량이 렌트 시장에서도 많이 선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수입 렌터카의 상위 10위를 보시면 특이점이 있죠. 참고로 일반 구매에서는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가 상위권에 있는데요. 렌트에서 좀 특이한 건 1위가 테슬라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특징은 온라인 구매로 이루어지고 구매 납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렌트로 구매하는 비중이 일반 자가 구매보다 좀 더 많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위 부분에 전기차가 눈에 띄는 부분도 보조금과 차량을 받는 납기 부분이 연관되다 보니 이런 전기차 수요에서는 신차 장기 렌터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렌터카 번호판별 등록 대수인데요. 렌터카 번호판은 허, 하, 호 세 가지 번호판으로 나눠집니다. 과거에는 허만 렌터 번호판이었다가 등록 대수가 많아지면서 하, 호 번호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이 세 가지 번호판 중에 사람마다 선호는 좀 다르긴 하지만 호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이 전해진 부분인데요. 호가 가장 많은 비율이고 그 다음 하, 허 순으로 등록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작년부터 교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 비율이 그래도 많이 비슷해졌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20년, 21년 무렵에는 호 비율이 훨씬 더 많고 하호가 비율이 낮았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호 번호판은 계속 소진되는데 하와 허 번호판이 계속 남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광소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랜덤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 하, 호 중에 선택이 불가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렌터카 업체별 등록 대수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1위는 롯데렌탈이고요. SK렌터카가 AJ렌터카를 인수합병하면서 2위 자리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3위는 현대캐피탈입니다. 현대캐피탈이 롯데렌탈이나 SK렌터카보다 훨씬 더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만 대로 왜 3위로 되어 있냐라는 부분은 대다수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1위와 2위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전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렌트를 전업으로 한다라는 거죠. 식당을 갔을 때 곰탕만 한 가지 메뉴로 하는 전업사가 롯데렌탈과 SK렌터카라고 한다면 이런 캐피탈 경우는 렌트도 하고 리스도 하고 할부도 하고 이런 금융과 비금융 상품 두 가지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같이 판매하는 그런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캐피탈에서 렌터카 비중을 더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캐피탈의 주요 업무는 금융업, 그러니까 대출업이잖아요. 할부와 같은 금융 상품이 주 업무인데 본인의 업무와 상관없는 비금융 상품인 렌터카 상품의 비율이 올라가면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캐피탈에서 이용하는 리스 금융상품 이상은 렌터카로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대캐피탈의 경우는 20만 대, 30만 대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캐피탈이라는 주요 업무 때문에 렌트의 등록 대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위는 하나캐피탈로 5만 대 수준인데요. 1, 2, 3위와 격차는 상당히 크죠. 4위권 싸움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제가 최초로 이걸 집계했을 때 4위가 JB 우리캐피탈이었다가 KB로 한번 바뀌었다가 최근에 또 하나캐피탈로 이렇게 바뀌고 4위 싸움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차 장기 렌트 영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1위와 2위가 이렇게 등록 대수가 많은 이유는 법인 장기 렌트를 거의 대부분 이 세 군데 회사가
나눠서 독점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상위권 이하에 있는 렌트사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 장기를 주도로 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개인들이 개인 장기 렌트를 할 때 계약을 하는 렌트사들은 롯데렌터카나 SK렌터카보다는 현대캐피탈 이하에 있는 캐피탈 렌트와 거의 대부분이 계약을 하신다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신차 장기 렌터카 상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이 상품 구조를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신차 장기 렌터카 상품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자동차 구매 기본 지출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량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동차 세금,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할부 이자라는 부분은 내가 차를 타든 안 타든 무조건 들어가는 기본 총 지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신차 장기 렌터카의 렌트료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구매 시 기본 지출 비용이 있잖아요. 이 총 지출 비용에서 4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4년 이후에 예상되는 중고차 가치가 있잖아요. 계약 만료 시점에 예상되는 중고 시세를 잔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 지출 비용에서 만기 시 예상되는 중고 시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48개월로 나눠서 납부하는 게 렌트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상담을 하시다 보면 요즘은 신차 장기 렌터카를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아직도 렌트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거나 알아보신 적이 없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 렌트료를 전화로 안내 드리는 순간 전화기 저 너머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료 곱하기 8개월을 누르면 총 렌트료가 나오죠. 그러면 총 렌트료를 해봤더니 차값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렌트료를 이만큼 내고 나중에 인수가라는 잔존가를 왜 내야 되냐는 등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잔존가라는 부분을 영업자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할부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차값이 4천이 조금 안 되는 차량입니다. 근데 차값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등록비, 할부이자, 자동차세, 보험료 등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들에 따라서 차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평균치대로 낸 거니까 대충 이 정도 나오겠거니 하고 그냥 맥락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4년간 주차장에 그냥 세워만 놔도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차 가격은 3,800만 원대인데 총 지출 비용은 5천만 원대입니다. 자, 대부분은 할부를 구매를 하면서 내가 4년 동안 이 차에 얼마가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근데 장기 렌트를 계약하시는 분 중에서 2명 중에 1분 정도는 계산을 하신다는 놀라운 마법이죠. 자, 지금까지 차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한 번도 관심이 없던 분이 장기 렌트로 한다고 하니까 그냥 계산기로 두드리면 너무 투명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총 지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그때 깨달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차량 가격을 떠나서 이 차가 4년 이후에 중고 시세가 한 2,100만 원 수준 나올 것 같구나 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렌트료로 산출을 하다 보니 한 2,800만 원의 렌트료를 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4년 동안 약 5천만 원 정도의 렌트 총 지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렌트료도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일반 구매에 대해서도 이자나 뭐 개개인마다 이런 비용들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요점은 뭐냐면 할부로 구매를 하나 렌트로 구매를 하나 렌트가 손해를 보면서 더 내고 구매를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렌트료를 내고 나중에 4년 이후에 잔존가를 내도 손해 볼 게 없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 교육에 한번 참석하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신차 장기 렌트 영업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신차 장기 렌터카의 장점이 아니라 신차 렌터카 영업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내가 이 영업에 도전을 해볼 만한지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 장기 렌터카 영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누구나 관심 있는 자동차, 그리고 전 브랜드의 자동차를 취급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차 장기 렌터카 영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교육 진행을 해본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제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대단하다고 느끼는 영업 중에 하나가 보험 영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눈에 보이지 않고 친구 중에 갑자기 전화 와서 보험 한다고 하면 혹시나 이 친구가 나한테 보험 들으려고 연락을 했나? 의심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인데 어떤 모임에 가서 조용하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한 사람씩 불쌍해 보여서 말을 걸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 한마디를 딱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서로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차 매매업을 할 때도 소렌토는 요즘 시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 자기 차는 팔면 얼마 나오겠냐 부터 시작해서 신차를 다룰 때는 요즘 이 차는 어떠냐, 이거 기간 얼마나 걸리냐부터 해서 이런 질문의 세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자라면 관심의 거의 대부분에 있는 자동차, 그리고 여성분이라도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다면 본인들이 물어보는, 그런 누구나 관심 있는 자동차라는 상품을 다룬다는 부분은 정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여담으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거의 20년 넘게 전화통화 한 번도 안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고등학교 친구였구나. 고등학교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 거의 연락을 안 했던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동안 잘 지냈냐, 인사 잠깐 한 20초 30초 하고요. 그 다음 내가 차를 살렸는데 자문을 좀 구하려고로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영업을 하시면 인간관계를 막 살지만 않았다면 2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되던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 이런 마법과 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두 번째로는 전 브랜드의 자동차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인이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데 나는 소렌토를 타고 싶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소렌토를 소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산타페가 더 잘 나왔어, 그러면서 산타페 현대차를 더 추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현대차 직원이 산타페를 추천을 한다? 자사의 차량 상품을 추천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신뢰감 이런 게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전 브랜드를 다 다뤄. 그렇다면 요즘 솔직히 소렌토가 좋냐 산타페가 좋냐 이런 말을 했을 때, 물론 영업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아무래도 전 브랜드를 다룬다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차를 사더라도 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정말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장점에서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도 렌트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장하지 않는 산업에서도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디든 다 있으실 거예요.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에서도 항상 잘 하시는 분들은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성장하는 곳에서 한다면 그 레드오션에서 성장했던 것보다 좀 더 큰 수익이 창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나의 역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런 성장의 흐름을 타서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지정책 등등이 늘어나면서 증세라는 이슈가 커지고요. 이 증세라는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은 절세 상품이라는 부분을 찾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가 렌트 상품이고 리스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하겠지만 실제로는 렌트나 리스를 구매한다고 아주 큰 절세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미 소비자들은 장기 렌트라는 상품은 절세 상품이다 라고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굳이 판을 깰 필요는 없고
없겠죠. 렌트를 한다고 절세가 또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상품이다 라는 게 신차 장기 렌트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비대면 모바일 계약의 변화입니다. 전국에 어디 있든 모바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당장 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바일 계약이라는 거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현재는 이런 비대면 계약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역발상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계약이 되는 순간부터 과한 경우는 거의 99%가 얼굴도 모르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영업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전화로도 영업자와 고객 간에 돈독함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게 한 번이라도 만났다와 만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주 큰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비대면을 추구할 때 최대한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대면 영업에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제가 느꼈던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가 경쟁사보다 제가 냈던 견적서가 월 렌트료가 36,000원이 더 비싼데도 저랑 계약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대면을 하고 그 사람과 인간적인 만남이 되는 순간부터 이 가격이라는 벽을 조금이나마 뚫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영업이 솔직히 효율성은 더 있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할 것 같다는 육감적인 촉이라는 게 발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시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만들어 보시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1년, 2년 지나는 시점부터 내 주변에 있는 경쟁 영업자와는 상당한 큰 차이로 내가 앞서가고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신차 장기 렌트 세일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대략적인 겉핥기 수준이긴 하지만 보시고 신차 장기 렌트 영업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기운이 느껴지셨다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면 본인에게 상황에 맞게끔 신차 장기 렌터카 영업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